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인권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인권운동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장예정이라고 하고요. 세례명은 소피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차별금지법은 이거를 좀 꼽아봤어요. 차별금지법은 나중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차별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모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은 무엇인가 이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OECD 국가 경제 지수나 비교해 봤을 때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인권 감수성이나 아니면 이제 차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법제화되는 게 더딘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몇 가지 이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의 순간들을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차별적인 상황이다 라고 맞설 수 있는 게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은 4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고용 영역,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화 용역 서비스, 세 번째가 이제 교육 영역,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행정 서비스일 텐데요. 고용 영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들이 이제는 차별로 좀 규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차별금지법이 논의가 됐을 때는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없었어요. 그냥 네가 감내해야 하는 일, 혹은 그냥 상사를 잘못 만난 일, 이렇게 치부됐던 것들이 이제는 차별이다 라고 이야기되기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 상황이 직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택시를 탄 중년 여성분이 택시기사에게 성희롱 발언 듣게 됩니다. 2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모텔 가자. 그 즉시 이제 항의하고 하셨지만, 지금 한국 법제에서 성희롱은 고용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당한 이 일이 택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거나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은 택시에서 겪는 이제 그런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별로서 이야기되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성추행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성적 언동이나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을 다 규율하기 어려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차별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게 다른 법에서 다루어져 있다 보니까 성희롱이 차별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인지하지 못해요.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희롱을 규율하는 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차별금지법에 성희롱이 차별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희롱이 왜 차별인가를 말할 수 있는 또 이제 근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성희롱은 차별의 유형인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노동자가 근로 현장에서 나의 가해자와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피해자가 놓이게 되는 근로 환경, 이 차별적이라는 거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 보니까 성희롱에 대한 이후의 대처나 이런 것들도 아니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차별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을 때 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받는 게, 개별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은 많이 받는 질문인데, 개별법이 잘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었는데 왜 포괄법을 안 만들려고 할까요? 라는 질문을 처음 받았어가지고 저도 좀 시선을 달리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좋은 선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2007년에 처음 이제 차별금지법이 법안의 형태로 법무부가 이제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7가지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기억하는 게 보통 이제 성적 지향만을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때 빠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력이 삭제가 됩니다. 학력이 빠진 이유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재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보수 개신교라고 이제 대표되는 세력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들이 앞에서 성소수자를 이유로 반대한다라고 할 때 그 뒤에 조용히 숨어서 정치계를 움직이는 건 사실 재계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가 되니까 그 이후에 여러 경제지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기업이 휘청인다, 이런 사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차별을 발견한다라는 말을 드리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지 못하던 사유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요. 왜냐면 이제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그 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이제 디지털 영역에서의 차별을 명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법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없었던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유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차별금지 사유가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새롭게. 그런 경우에 이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합리적 이유 없는 이 차별금지법에서 주요한 사유거든요. 합리적 이유 없이 발생하는 차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인데, 뒤에 차별만 남고 합리적 이유 없이가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렸어요. 차별금지 사유의 어떤 거에 해당할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좀 어느 순간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사유에만 좀 매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사유가 많은 편인 것은 분명합니다. 23가지 혹은 21가지, 두 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는 명시하지 않으면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차별의 당사자가 뭐 때문에 차별받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노동자가 임금 배제 혹은 승진 누락을 당했어요. 이 노동자가 여성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정규직이에요. 이 사람이 고용 형태 때문일까요? 성별 때문일까요? 장애 때문일까요? 발생한 차별의 상황이 개인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임금 배제, 승진 누락 그거 가지고 와봐. 어떤 사유 때문인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자 라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이제 미국에서 차별금지 법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도 어느 기업에서 흑인 여성이 해고당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인종차별금지법으로 다퉈요. 그랬는데 이 기업에는 흑인 남성들이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인종차별 아니야 라고 결론이 나요. 근데 이 흑인 여성이란 정체성을 가진 여성은 여성이기도 하면서 흑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백인 여성보다는 차별받고 있었고 흑인 남성보다도 차별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 사유로만 다투고자 하니까 차별로 보기 좀 어려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런 복합적인 법제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포괄법이 논의되게 된 배경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차별 금지 사유에서 하나하나씩 보면은 이건 좀 넣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넣는 게 맞는 거야? 이런 논의만 남은 게 좀 안타깝고, 이 차별금지법이 나의 존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되게 또 중요한 화두가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전선의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잡혀간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짜뉴스가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좀 생성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